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일들이 제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가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평범한 등산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주말 산행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거든요. 깊은 산속에서 탈진해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낯선 남자가 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쳤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일상적인 지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 짓는 법, 청소하는 법, 글자를 읽고 쓰는 것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남자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자신을 민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왜 이런 외진 곳에서 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달리 갈 곳도 없고 기억도 없는 저로서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철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얹혀 살겠다고 나타났다며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그래도 밥은 주셨거든요. 민철이는 가끔씩 차를 몰고 장시간 외출을 하곤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단지 사업을 한다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집안의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저를 구박했지만 민철이는 저에게 점점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고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얹혀 살 수는 없다며 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해왔어요. 근처에 있는 닭 사육장에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토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닭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사료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손에는 온갖 상처가 생겼고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사육장 사장은 제가 일을 서툴다며 자주 화를 냈습니다. 머리를 다쳤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다라며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처지에 투정 부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민철이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일에서 돌아오면 수고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가끔 시장에서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사와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의도가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민철이가 저를 덮쳤습니다. 무서워하는 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며 달래더라고요. 도망칠 곳도 없고 기억도 없는 저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민철이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어서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그저 집안에서만 치르는 간단한 의식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닭 사육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애까지 베어서라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뱃속의 아이 생각에 행복했어요. 태동을 느낄 때마다 우리 아가야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민철이가 병원 가는 것을 막았거든요. 산골에서는 원래 집에서 애를 낳는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태동이 활발해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민철이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끝없이 사과했습니다. 민철이와 어머니는 빨리 아이를 보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쉽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보낸 후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친년이라고 욕했고 민철이도 점점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다시 닭 사육장에 나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슬픔에 빠져 있기만 하면 뭐하냐, 일이나 해서 정신 차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일을 나갔어요.
그날따라 몸이 유독 힘들었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주 쉬어가며 일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사육장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제 월급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번 돈은 모두 어머니가 가져가셨거든요. 어머니는 돈을 세며 길을 걷고 계셨는데 저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에만 정신이 팔린 어머니는 트럭이 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걸으셨어요. 순간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날려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했지만 저는 트럭에 다리가 깔렸어요. 극심한 통증에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다리를 살릴 수 없다며 절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민철이가 미안해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며 극진히 간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병신이 되어버렸네라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일도 못하는데 뭘 먹고 살겠냐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해준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짐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병신 수발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왔어요. 의족도 없이 목발만 짚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죽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것이고 이런 몸으로는 혼자 살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죽으려고 하니 무서웠어요. 죽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큰 도로에서 쓰러졌습니다. 탈진과 탈수로 의식을 잃었어요. 다시 눈을 뜨니 병원이었는데 낯선 두 사람이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중년의 부부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우리 딸이라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누군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바로 제 친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실종된 후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저를 찾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만신창이가 된 저를 보시며 통곡하셨어요. 우리 딸에게 누가 이런 짓을 이라며 분노하셨지만 저는 그냥 잊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시간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족을 맞추고 걷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몇 달 후에는 어색하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았어요. 죽은 아이와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서 벌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말렸어요. 다시는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에서만 지내며 조용히 살았어요. 가끔 죽은 아이 생각에 울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자며 백화점에 쇼핑을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VIP 고객이라며 특별실에서 차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VIP실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거든요. 민철이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예쁜 옷을 입고 의족으로 걸어다니는 제 모습이 달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들이 저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쓴이야? 너 쓴이 맞지? 라고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네, 맞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를 속인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철이도 당황하며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신 어머니는 민철이 어머니의 뺨을 갈겼어요. 이년들이 내 딸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감금하고 착취하고 다리까지 잃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나타날 수 있어? 라며 분노하셨어요. 백화점 보안팀이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3년 전부터 준비해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당한 모든 일을 조사해 두셨던 거예요. 조사 결과 민철이와 그의 어머니는 전문적인 사기범들이었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며 기억을 잃은 사람들이나 가출한 여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제가 일한 닭 사육장도 그들 것이었고 제 월급도 모두 그들이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수배 중인 범죄자들이었어요. 사기, 감금, 착취, 폭행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에서 그들은 각각 10년과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들이 모두 인정되었고 손해배상금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주 후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소식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철이와 그의 어머니가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제가 일했던 닭 사육장에서 함께 일했던 언니였다는 겁니다. 기억해보니 그 언니도 말수가 적고 항상 우울해 보였어요. 가끔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그때는 단순히 성격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와 똑같은 피해자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언니가 저보다 먼저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였어요. 저처럼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서 몇 년간 그들에게 착취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와 달리 임신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제가 그 집에 오기 전에 탈출을 시도했다가 발각되어서 더 심한 감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철이가 언니를 지하 창고에 가둬놓고 며칠씩 굶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타나면서 언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했어요. 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 정말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민철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어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잃었을 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위로할 방법이 없어서 속상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사고를 당한 그날의 진실이었어요. 언니가 증언하기로는 민철이 어머니가 일부러 트럭이 오는 것을 보고도 계속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를 위험에 빠뜨려서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이 몸을 날려서 어머니를 구했잖아요. 그 모습을 본 언니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날 밤 탈출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며 저런 선한 사람이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니는 제가 집을 떠난 다음 날 아침에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혼자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니가 모은 증거들 덕분에 민철이와 그의 어머니의 죄목이 더 늘어났어요. 계획적인 살인 미수, 장기간 감금, 조직적 사기 등이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형량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님은 언니를 만나보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너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겪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드디어 언니를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언니도 힘드셨을 텐데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원래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저처럼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저보다 빨리 기억을 되찾았지만 탈출할 기회를 잡지 못해서 더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연 언니는 탈출 후 가족을 찾았지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는 또 다른 힘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언니와 자주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해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야.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언니처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나오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죽은 아이 꿈을 꾸기도 하고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매일 아침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며 하늘로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빌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도 된다고 하시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의족에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했다며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해요. 심리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선생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발전이겠죠.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해요.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제 아이는 죽어야 했을까 하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으려고 노력해요.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진 거야. 이제 누구도 우리 딸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들 앞에서 주눅 들고 무서워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백화점에서 그들을 마주쳤을 때도 떨리긴 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작은 일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날씨 좋은 날 산책을 할 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씩 세우고 있어요. 컴퓨터를 배워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거든요.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부터 따고 나중에는 회계나 번역 쪽으로도 도전해 보려고 해요.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가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도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따뜻한 집이 있고 건강한 몸의 일부라도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뎌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저처럼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때 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늘로 간 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 덕분에 더 강해졌어. 하늘에서 엄마를 지켜봐 주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